자, 그러면은 우리 그 공광규 시인님을 모시고 불교 체험과 시에 대한 강연이 있겠습니다. 이제 강연은 여기 시를 지금 많이 가져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시를 우리 불자들 같이 낭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불교적인 것도 이렇게 많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시인님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잠깐 더 하면요. 잠깐 좀 빨리 해드릴게요. 지금 오신 분도 있어가지고요. 시인님은 동국대학교에서 국문학을 하셨고요. 그 당국대학교에서 국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시집 저서로 쓰는 그 대학일기 마름이 다시 살아나 마침내 저버리지 못한 약속이어도 많은 그 시집을 내셨고요. 그 다음에 많은 문학상을 받으셨습니다. 보면은 신라문학상, 그 다음에 윤동주 상을 받으셨고요. 동국문학상, 그 다음에 현대불교 문학상도 받으시고요. 그래서 시인님의 대표시 담장을 허물다가 2013년이죠. 그 작가들이 뽑은 최고의 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수 쳐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가 그 젊은 작가로서 굉장히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인지도가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으로 우리 불자니스라고 좋은 그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공광규입니다. 이렇게 오는 길에 이렇게 불자들을 만나 뵈서 정말 반갑고요. 뭐 불교 관련한 또 시만 이렇게 제가 뽑아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나의 불교 체험과 시, 뭐 이 정도 제목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할머니 어머니는 다 이제 절에 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주로 가던 절은 그 청양 읍내에 있는 이제 법성암이라는 그 비구리 스님이 하시는 데인데요. 물론 뭐 점도 보고 이렇게 이사 갈 때 날도 잡고, 또 뭐 결혼한다 그러면 그것도 보고, 뭐 이런 절입니다. 거기 이제 열심히 다니셨고, 거기 가면 이제 거기서 고모도 만나고, 옛날에는 고모들하고 많이 싸웠죠. 뭐 신의 관계니까 싸웠는데 이제 나이 먹어서는 거기 가서 친해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셨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저라고는 친하고 자주 다니고 이렇게 했고요. 이제 대학을 하던 해 제 교수님 한 분이 너 어디 뭐 직장 잡았느냐 그래서 아직 못 잡았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거기 불교 잡지를 만드는 데가 있다, 월간지인데 우선 거기 가서 일 좀 해봐라. 그래서 제가 남산에 있는 그 대원정사가 있습니다. 그 동국제강 그 거사 그분이 하시는 데인데요. 하여튼 거기 가서 제가 대원불교라는 잡지 기자를 1년 좀 넘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제 월급이 너무 적고 일은 많고 그래서 다른 데도 한번 가볼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데도 시험을 봐서 이렇게 취직을 해서 이렇게 떠났는데요. 하고 나서 또 어떻게다 보니까 이제 글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불교 문인협회라고 이제 있습니다. 한 320명 정도 이렇게 이 불자 문학인들이 모이는 게 있는데, 모이는 이제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홍제동에 조그만 이제 포교원을 하나 이제 그 선운사 출신의 스님이 조그만 포교당 다세대 주택이라 그러는데, 여기 4층 집인데 1층 지하 반지하죠. 맨 처음에 반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층 한 층 사셔가지고 지금은 그 동을 다 이제 사셨는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적을 두고 거기서 이제 불교문이라는 잡지, 개간 잡지를 만드는데 거기서 이제 편집 부주간도 하고 편집 주간 7년 동안을 제가 그 잡지를 불교문이라는 잡지를 만들고 이렇게 2년이 됐고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저희 동네 어렸는데 동네 어느 스님이 이제 탁발하러 이제 다니시면서 여기 뭐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데 그럼 어떤 놈인가 뭐 얼굴 좀 보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연주를 못하니 뭐 어머니가 얘 낳을 때 어떻게 낳느냐 이게 이제 물으시니까 어머니가 그러셨다 그래요. 글쎄 뭐 이 목에 이렇게 탯줄을 걸고 나왔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럼 이놈은 이제 절밥을 먹은 놈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 하고 그 집 이게 과부가 있어서 과수댁에 있었는데 거기하고 그 수영어머니를 맺어줘라. 수영어머니를 맺어주자면 얘 단명한다 일찍 죽는다 그래서 저희 수영어머니 임씨인데요. 임신에 그 이 수영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랐습니다. 자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스님께서 아주 굉장히 큰 이렇게 좋은 이런 그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농사일 이런 것들은 이제 할 때 바쁠 때는 그 수영 어머니께서 오셔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명절 때는 저희가 이 고기 한 근하고 고무신하고 또 술 한 병 이걸 사가지고 꼭 이렇게 저한테 가게 들리고 또 집에 맛있는 음식을 하면 꼭 싸다 드리라고 이렇게 하고 와서 또 식사하시라고 이러고 굉장히 좋은 이렇게 그 스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수영어머니를 맺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더불어 살으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 뭐 이런저런 인연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운장함이라는 시가 있는데 운장함은 저희 집 뒤에 그러니까 이 시골 동네에서는 그 산 이름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산이죠. 산인데 제가 그 이 불교 사전을 찾아보니까 거기 산 이름이라요. 백화산입니다. 백화산. 그러니까 저희 집 뒤에 이렇게 걸어서 넘으면은 그 남향을 하고서 저희 동네는 서향입니다. 이게 산이 가려가지고 서향인데 남향을 보고서 운장함이라는 그 작은 암자인데요. 옛날에는 그 이 백씨라는 그 대처성이 살았어요. 저도 뭐 기억납니다.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수염을 기르시고 머리도 기르시고 또 그분 이제 자녀들도 있어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저희 동네 앞으로 걸어서 다니고 그분이 사시던 집이었는데 그 암자 이름이 운장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함석지붕을 이제 빨간 함석지붕을 하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초가지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판만 운장함 이렇게 달아놓고 계시던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운장함을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스님도 여러 번 바뀌고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 젊은 스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서 이제 시골에 갔다가 그 운장함을 한번 이렇게 넘어가 봤습니다. 맨 처음에는 어느 가을쯤이었는데 그때 이제 밤을 이렇게 이제 주우면서 갔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여튼 여러 번 이 운장함이 오래된 절이고 거기에 이제 고려 시대 때 그 철불이 있었어요. 철불인데 그게 나중에 알고 나서 뭐 충남도 우리 국보로 지정이 됐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이 철로 만든 이런 부처 님이라 그래서 국보로 하고 그랬는데 그걸 또 큰절 그 장국사라는 또 유명한 큰 절이었는데 장국사가 아니고 마곡사 그 본사에서 또 그 운장함에 있는 운장함에 있는 그 부처님을 또 한 번은 또 이렇게 또 가져갔어요. 가져가가지고 또 청양 사람들이 데모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찾아오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이런 아주 작은 이런 안자입니다. 뭐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안자입니다. 이제 여기를 갔다가 제가 시를 하나 이제 쓴 겁니다.
이 시를 제가 한번 읽기 전에 우리 스님께서 우리 저기 현성 스님께서 한번 좀 이거 읽어주시겠어요? 나오셨어요. 예, 스님. 스님 한번 여기 나오셔요. 한 번만 읽어주세요, 스님. 네. 문장함. 풀 비린내 푸릇푸릇한 젊은 스님은 법당문 열어놓고 어디 가셨나. 불러도 불러도 기척이 없다. 매일매일 풀 언덕에 염소가 자기 집 잡아먹었다고 똥구멍으로 염주알 내놓고 있다. 네. 네. 자기 집이라고 그러셨어요? 자기가 안 돼. 하여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운장함. 풀 비린내 푸릇푸릇한 젊은 스님은 법당문 열어놓고 어디 가셨나. 불러도 불러도 기척이 없다. 매 풀언덕에서 염소가 자기가 잡아먹었다며 똥구멍으로 염주알을 내놓고 있다. 뭐 이런 시입니다. 어떠세요 이게? 하여튼 뭐 제가 이 손재주가 굉장히 있는 젊은 이런 스님이셨어요. 스님이셨고 그런데 거기는 향나무, 가죽나무 이런 걸 잘라가지고 뭐 이 탁자도 만들고 다탁도 만들고 이런 스님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좋은 제가 좋아하는 이런 스님이고 그 스님도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려갈 때마다 이렇게 찾아가서 차를 마시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하여튼 뭐 절이 작으니까 혼자 이렇게 사시니까 계시니까 거의 제가 가면 안 계셔요. 미리 이제 연락 안 하고 그냥 가니까 그럼 아무도 불러도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뭐 어디 이제 나무하러 가셨거나 어떻게 되겠죠. 이제 법당문은 그냥 열려져 있고 기척이 없어요. 어디 간지. 대신에 그 동네 밑에서 이제 염소를 먹이러 와서 매놓은 염소가 이렇게 사람 기척을 알고서 매 하고 우는 거죠. 울면서 보니까 똥구멍에서 이 염소똥 동그랗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염소가 이 스님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 뭡니까? 똥구멍으로 염주알을 이렇게 내놓는 거죠. 이런 이 발상을 한 겁니다. 하여튼 사람들이 재밌다고 이 시를 뭐 이렇게 합니다. 운장함. 한때는 이 운장함에 어느 식품공학을 전공했다는 그 여성이 와서 살았어요. 이 무병에 걸려서 이렇게 와서 살았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저보다 또 조금 이렇게 저하고 비슷한 나이나 조금 젊은 나이였어요. 그래가지고 또 저도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자주 갔었어요. 하면 재밌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무병에 이제 걸렸으니까 신기하고 재밌고 그래가지고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분이 또 절 음식, 사찰 음식을 많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산초 장아찌, 뭐 도라지 장아찌, 뭐 뽕잎, 뭐 튀김, 쑥 튀김 이런 것들을 막 내놓고 감장아찌 이런 것들 내놓고 그러면서 설명을 이제 저한테 해주고 그래서 맛있게 얻어먹고 얻어도 오고 이제 그 뒤부터 저도 이제 시골에 벌초를 하러 가면은 그 주변에 벌초할 때쯤 되면 이 산초가 이게 장아찌가 담기 굉장히 좋은 이런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따서 이 산초 장아찌를 이렇게 담아서 집에도 가져오고 집에서 담아 먹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성암이라는 시인데요. 법성암. 요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따라 늙어가는 나도 잘 익은 수박 한 통 들고 법성암 부처님께 절하러 갔다. 납작 절하는 어머니 모습이 부처님보다는 바닥을 더 잘 모시는 보살이다. 평생 땅을 모시고 산 습관이었으리라. 절을 마치고 구경 삼아 경내를 한 바퀴 도는데
법당 연등과 작은 부처님 앞에 내 이름이 있고 절마당 석탑 기단에도 내 이름이 깊게 새겨져 있다. 오랫동안 어머니가 다니며 시주하던 절인데 어머니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 어머니는 평생 나를 아름다운 연등으로 작은 부처님으로 높은 석탑으로 모시고 살았던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법성학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어머니가 다니시던 그런 절이에요. 절인데 저는 처음에 이제 학교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동대는 가면은 불교 성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불교학 개론을 하고 불교 문화 개론 이 두 과목을 띄어야 돼요. 필수입니다. 필수. 교양 필수입니다. 필수여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거 배울 때는 어머니가 이 전보고 일테면은 그런데 다니는 절을 그런 절에 다니시는 것을 저는 막 싫어하고 이렇게 해서 어머니 그런 절 뭐야 그런데 절도 아니다 이 뒤에 거 절에 한번 가봐라 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다른 데 싫다 거기가 좋다 하면 그 비구니 스님 뭐 친절하게 해주시고 이것저것 집안 대수사 이런 저런 얘기 다 해주시고 인생 얘기 해주시고 친구 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런 데가 좋다. 나중에 좀 나이 먹어서 생각하니까 진짜 어머니가 다니시는 절이 진짜 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 거기 자주 나가시라고 나가셔서 고모도 만나고 이렇게 집안 대소사도 이렇게 그 스님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잘 지내시라고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요. 이때 이제 어머니가 한번 뭐 그래서 그 암자에도 한번 가보자. 저 이제 할아버지 천도제도 지내고 49제도 지냈던 아버지 49제도 이제 여기 이 절에서 지냈어요. 한번 가보자. 이제 오랜만에 그래서 갔었어요. 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때 조금 이제 이 아프시기 편찮으시기 시작하실 때였어요. 이제 연세 드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자청해서 일부러 따라갔죠. 가서 이제 가기 전에 읍내 장터에서 이제 수박 한 통 큰 걸로 이렇게 하고서 이제 스님께 이제 절하고서 이 법당하고 이렇게 경례를 뭐 작은 절이에요. 이렇게 한 바퀴 쭉쭉 도는데 제 이름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거. 이 연등에도 제 이름하고 저희 가정 이름만 붙어 있지 어머니 이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나와서 이제 이 시를 이렇게 쓴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제 농사를 짓고 뭐 아들내미가 조금 보내주는 뭐 그런 용돈 뭐 이런 걸 모아서 이를테면은 뭐 탑을 하나 이렇게 마당에 해야겠다 그러면 거기 시주도 좀 하시고 연등도 매번 다시고 뭐 이렇게 이제 해오셨던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뭡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 자기 이름을 크게 쓰잖아요. 절에도 뭘 하면 크게 써서 내고 그러는데 거기 어머니 이름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뭐 잘 가지도 않는 이런 절이었고 그랬는데 어머니만 계속 다니시던 그런 절이었는데 제 이름만 몇 군데 이렇게 있었어요. 그걸 보고서 제가 사실은 이 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뭐예요? 자기 자식을 자기 아들을 이렇게 작은 부처님으로 이렇게 평생 모셨던 이런 겁니다. 또 어머니가 절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제가 배운 절하고는 또 달라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납작납작 하시는데 야 이것도 제가 또 생각을 보니까 이게 참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한국 농촌 노인네들 모습이 그렇잖아요. 평생 이 밭 메고 논 메고 땅을 기어 다니면서 뭐 그런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런 감에 이런 것들이 들어서 이 시를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네, 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어머니란 존재가 참 이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란 존재가 이런 것 같아요. 자기 이름 하나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김옥순이거든요. 김옥순. 청도 김씨. 옥순. 김옥순 하나도 없어요. 절에. 자, 있어요? 빈집이에요. 빈집.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하여튼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시골에 살다가. 그래서 이제 빈 집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집이 비어 있어도 고향이니까 가고 싶잖아요. 빈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빈 집. 읍내 술집을 전전하다가 늦은 밤 빈 고향집을 찾아가는데 옆집 개 짖는 소리도 반갑고 멀리 보이는 이웃 불빛도 따뜻하다. 아궁이에 불을 넣고 빈 방 무서움을 견디며 잠들 무렵에는 시끄럽던 풀벌레 소리도 정겹다. 이제 고향집에 늙은 어머니마저 없으니 수돗물도 끊기고 따뜻한 쌀밥도 국도 반찬도 없다. 고향에 오면 국물도 없는 인생이 된 것이다. 마른 빵을 뜯어먹다가 먼지가 쌓인 녹음기 단추를 누르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목탁 소리에 실린 예불문이 처량하다. 시작도 끝도 없는 이 아득한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는 수십 년을 혼자 울었을 것이다. 혼자 고독에 울다 우이가 굳어 폐목으로 쓰러진 것이다. 이렇게 맨 위로 한번 올려줘 보세요, 선생님. 하여튼 빈집. 이제 벌초를 해야 되잖아요. 벌초를 해야 되잖아요. 아직도 그죠? 얘는 아직도 벌초를 해야 되니까 어머니는 없어도 고향을 내려가야 돼요, 그죠? 거기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 지금 안 계시니까 뭐예요? 이제 읍내에서 이제 내려가기 전에 전화하죠. 야, 뭐 나 시골 가는데 한번 보자. 뭐 빈집 일찍 들어가야 쓸쓸하고 그러니까 이제 술 한잔 하고 들어가죠.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 자고서 이제 아침 새벽 일찍부터 이제 막 집안 모여가지고 이제 벌초 하잖아요. 그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뭐예요? 이 옆집 개 짖는 소리가 반가운 거예요. 반가운 거예요. 또 멀리 보이는 불빛도 반가워요. 막 빈집 누가 불 켜놨어요. 뭐 어머니가 안 계신데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아궁이 불도 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궁이에 이제 불 넣고 아무리 여름이라도 이제 불을 넣어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장마에 비에 오랫동안 이제 눅눅해져 있잖아요. 방이. 그러니까 불을 넣어야 되고 또 빈방에서 혼자 서기 얼마나 무서워요. 저희 시골집이 1950년 6.25 나던 해 그때 비가 많이 와서 무너졌어요. 그 흙집이 무너져서 다시 지은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지은 연도가 아주 확실해요. 기억이 우리 그 고향 친척들 지응원이 확실해요. 그게 6.25 나던 해니까 확실하잖아요. 물덥죠. 그런데 막 너무너무 조용하니까 오히려 너무 조용하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풀벌레 소리 이것조차도 막 시끄럽잖아요. 시골 풀벌레 소리 이것도 정겨워요. 생각해보니까 고향에 이제 늙은 어머니도 없으니까 이제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이 수돗물 이것도 잘 안 나와요. 해보니까 밥을 해 먹을 방법이 없어요.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 되는데 라면도 끓여 먹을 형편이 안 되고 물론 쌀밥도 국도 반찬도 없어요. 그야말로 국물 없는 인생, 국물도 없는 인생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머니가 혼자 오랫동안 이제 시골에서 사셨는데 이 가보면은 빵이 먹던 빵 조각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독거노인 그러잖아요. 밥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빵으로 좀 때우다 빵 맛없이 해서 놔두고 그럼 그 빵이 오래 되면 뭡니까 그냥 굳고 그럼 뭐 안 먹고 이렇게 됐던 거죠. 이런 빵 조각이 그때까지도 이게 있는 거예요. 이제 녹음기 요만한 녹음기가 있었어요. 녹음기를 이렇게 제가 이 뭔가 하고 이렇게 이제 이 작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 잘 눌러가지고 작동이 되면 집에 이제 가지고 오려고 도시에 있는 저희 집으로 가져오려고 이렇게 눌러보니까 요 관세음보살 이 예불문 요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머니가 이 외롭고 이 혼자 이 야심한 이런 밤에 얼마나 외롭겠어요. 뭐 도시에 사는 뭐 자식놈
뭐 전화도 자주 안 하잖아요. 이제 또 자기도 살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자주 내려오지도 못하고 이 관세음보살 이것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것만 듣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계속했죠. 그런데 그 소리가 정말 끝도 시작도 없는 이런 아득한 이런 아주 이 야원감 뭐 이런 걸 주는 이런 소리를 들렸어요. 그 관세음보살 소리가. 그래서 혼자만 이제 우셨겠죠. 그걸 들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암에 걸려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겠죠. 폐목으로 쓰러지신 것이다. 그죠? 늙어서 폐목 이 버려진 나무처럼 이렇게 돌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내용이 오세요? 이해가 되세요? 다음 시. 제가 이렇게 시만 한번 가져와 봤어요. 시만. 무량산채라는 시예요. 무량산채. 무량산은 저희 충남 청양군 남양면 대봉리예요. 그런데 이 경계 옆에 부역으로 외산면 무량사라는 절이 있어요. 무량사. 그 긴 시습 그 영적이 있는 그 절이에요. 그 굉장히 유명한 절입니다. 무량사라는 거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아내를 안으려는데 나 얼마만큼 사랑해? 라고 묻습니다. 마른 명태처럼 늙어가는 아내가 신혼 첫날처럼 얘기하는 것이 어처구니 없어. 나도 어처구니 없게 그냥 무량한 만큼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무량이라니 그날 이후 뼈와 살로 지은 낡은 무량산채 주방에서 요리하고 화장실에서 청소하고 거실에서 TV를 봅니다. 내가 술 먹고 늦게 들어온 날은 목닥처럼 큰 소리를 치다가도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들어온 날은 맑은 풍경 소리를 냅니다. 나름대로 침대가 훈훈한 밤에는 대웅전 꽃살문 스치는 바람 소리를 냅니다. 무량산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 무량사라는 절로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뭐 시가 좀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그 시골 가기 전에 이 무량사를 거쳐서 시골집을 갔는데요. 또 무량사를 거쳐가려면 이렇게 대천으로 와서 대천에서 청양을 넘어와야 되고요. 이렇게 됐는데 뭐 무량사 유명한 절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다니면서 이 얘기를 쓴 겁니다. 네, 한번 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면 뼈와 살로 지은 그 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절, 무량산채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라는 건데요. 거의 뭐 이렇게 밖에서 뭐 직장에 다니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보면은 뭐 다른 밖에서 또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하고서 또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뭡니까? 왜 늦게 들어와? 뭐하고 와? 막 이런 얘기도 하지만 또 애들이 또 공부 잘하고 그런 날은 뭡니까? 이 아주 풍경소리처럼 이렇게 맑은 이런 목소리로 아내가 얘기를 하고 하는 겁니다. 맨 밑에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름대로 침대가 푸른한 방, 뭐 이건 그냥 상상만 하셔요. 어떤 밤인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대웅전 꽃살문 스치는 바람 소리를 냅니다. 글쎄요, 대웅전 꽃살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 저는 직접 들어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이 조계사보 있잖아요, 서울 조계사보를 제가 받아보는데 조계사 꽃살문 그게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서 그 특집을 한번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꽃살문에 이 바람이 이 스쳐가는 이런 소리는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이런 소리, 우리가 문풍지 우는 소리를 들어보셨죠? 우리 어려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낼 것이다라는 이런 예. 그 다음에 예, 또 한번 다른 시 한번 보여주세요. 손가락 염주인데요. 손가락 염주 읽어보겠습니다. 손가락 염주라는 거예요. 밥상을 차리고 빨래를 주무르고 막힌 변기를 뚫고 아이들과 어머니 똥 오줌을 받아내던 관절염 걸린 손가락 마디. 이제는 굵을 대로 굵어져 신혼의 금반지도 다이아몬드 반지도 맞지가 않네. 아니 이건 손가락 마디가 아니고 염주알이네. 염주 뭉치 손이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내는 손가락에 염주알을 키우고 있었네. 시는 이게 좀 읽어가면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요. 낭송을 해도 그림이 그려지나요? 네. 그래? 이거거든요. 어떠세요? 막 이 여성들 그잖아요. 뭐 여기 이 지역은 좀 따뜻하신 거 괜찮은데 옛날에 뭐 추울 때 이때 뭐 시골 일하고 물일 하고 그러면 뭡니까? 이 관절염 다 걸리잖아요. 그럼 막 이 뭐예요? 이 손가락 마디마디가 점점 관절염 덩어리예요. 그거를 뭐예요? 그 염주 알로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비유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여성 노동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맨날 밥상 차리고 빨래 주무르고 막힌 변기 막 남자들 안 뚫잖아요. 그냥 더러우면 그냥 도망가잖아요. 네가 알아서 해 그러고 어디 가 술집으로 가잖아요. 그거 다 책임지고 다 합니다. 어머니들 특히 여성들. 하여튼 아이들 똥오줌 다 받아내고 또 뭐 식구 중에 누구 한번 병원에서 아파서 입원해봐요. 그럼 거기에 다 가서 똥오줌 다 받아내고 그러면서 이 뭐예요? 이 관절염이 걸린 손가락 마디 그게 뭐예요? 그게 굵을 대로 굵어져서 너무 굵어져서 이제 금반지 이런 거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처녀 때 썼던 신혼의 반지 아무리 좋은 반지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건 그래서 이게 염주알이 됐다는 겁니다. 염주알이. 그래서 이건 염주뭉치 손가락 마디마다 다 뭐죠? 염주뭉치처럼 다 관절염이 걸렸는데 이걸 쥐면 뭐예요? 이게 염주뭉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이 어머니들, 아내들, 여성들이 이 손가락에 염주알을 키우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발상한 그 시입니다. 시 내용도 오세요. 이런 거 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들? 예,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예. 다른 시 백운 모텔이에요, 모텔. 모텔 그러면 뭡니까? 좀 이상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모텔, 이 백운 모텔. 실제로 그 무량사 아래에 있는 모텔 이름이에요. 이게 실제 제가 여기서 잔 얘기입니다. 잔 얘기. 백운 모텔. 벌초하러 고향에 내려갔다가 먼지와 벌레가 주인이 되어버린 빈집을 나와 무량사 앞 한적한 모텔에 들었다. 왠지 호젓하여 글이나 써볼까 하는데 슬슬슬슬 여치가 온다. 나도 금방 쓸쓸해져서 젊은 나이에 병들어 울면서 돌아가신 아버지도 생각나고 늙어서 불경을 외우다 돌아가신 어머니도 생각난다. 혼자 사는 이혼한 여동생을 생각하다가 목이 메는데 이름을 알 수 없는 풀벌레가 또 운다. 풀벌레들은 먼 옛날 이 고장 주막에서 쓸쓸히 묵고 간 시인일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백운 모텔에 관심을 가지고 읽다가 이런 내용이 나와서 실망한다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하여튼 이 벌초하러 고향에 내려가죠. 근데 백운 모텔에서 제가 잤어요. 왜 시골집에 앉았냐면은 이제 시골집을 하도 비워놓으니까 시골집 노래기 있잖아요. 노래기 아세요, 선생님들? 노래기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막 방바닥에 있고 막 이 습하니까 벌레가 기어다니고 도저히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다 밤늦게 다시 뭐예요? 가까운 모텔로 이렇게 가서 제가 거기서 자고서 이제 아침에 와서 이제 번초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이런 먼지와 벌레가 그 시골집의 주인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무량사 밑에 그 사하촌이니까 이 관광객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텔들이 있는 거죠. 그 모텔에 들어서 자는 거예요. 이제 혼자 자기가 참 굉장히 처량해요. 혼자 자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혼자 자기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요. 같이 이 사는 사람들은 뭐 잠도 잘 안 와요. 혼자 자면은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쓸쓸하고 외롭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뭐 뭡니까 시인이니까 한번 이 교회에 뭐 글이나 한번 써볼까. 그런데 글도 사실 잘 안 써집니다. 근데 뭐 밖에서 여치가 이렇게 막 우는 거예요. 이 창 밖에 바로 이제 채막 배추밭, 무밭 뭐 이런 거 김장을 갈아서 막 크고 있던데요. 벌초할 때니까 막 여치가 이렇게 슬슬슬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금방 이렇게 쓸쓸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고향 생각이 나잖아요. 옛날 돌아가신 그 폐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이런 아버지 생각도 나고 이제 이 젊은 아버지가 죽을 때 얼마나 그죠? 가족들이 슬픈 게 아니라 그 죽어가는 아버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또 이제 그 아까처럼 이제 그렇게 돌아가신 어머니도 생각이 나고, 또 이제 혼자 이혼을 해서 혼자 사는 여동생도 생각이 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슬프죠, 사실은요, 그런 게. 그러데 또 이제 풀벌레가 울고, 이런 경험, 이런 이 감정의 경험, 이런 걸 이 시에 쓴 거죠. 그래서 이 풀벌레들을 생각해보니까 아마 이 풀벌레들은 뭐냐, 먼 옛날에 아마 이 고장 주막에서 이 쓸쓸히 혼자 와서 이 묵고 간 아마 시일일지도 모르겠다. 김시습 같은 경우에도 그 무량사에서 돌아가셨어요. 오세암 설악산 그 오세암에서 뭐 좋은 소설을 쓰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아마 근데 무량사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뭐 김시습도 뭐 시도 많이 쓰고 물론 뭐 소설 있지만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마 옛적에 그 무린의 그 혼들이 이 풀벌레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 시를 쓴 겁니다. 뭐 이것도 뭐 어느 정도 그죠 이해가 가시죠? 이건 못해요. 적당한 거리네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거리입니다. 선운사 도소람 내공원 소목정원 한쪽 바위에 기댄 소나무 허리에 흉터가 깊다. 일생을 기대부려다 얻은 상처인 것이다. 7가지 보물로 지은 법당이 있고 한량없는 하늘 사람들이 산다는 도솔천 지장보살도 어쩌지 못하는 관계가 있나 보다. 내궁원 계단을 조심조심 내려오는데 진달래꽃과 생강나무꽃이 거리를 두고 환하다. 당신과 나 적당한 거리가 도솔천이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적당한 거리입니다. 뭐 실제 선운사 도소람, 뭐 선운사 이 도소람 내공원 여기 직접 갔다가 쓴 겁니다. 저희 현대불교 문인협회 그 현대불교 불교 문예를 그 이 발행하시는 분이 그 해관이라는 스님인데 이 선운사 출신이셔요. 지금은 이제 조계종 총무원 이제 지원을 받아서 그 잡지를 내고 있어요. 내고 있는데 그 하기 전까지는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사실 이제 하셨어요. 이렇게 포교원을 만들고 그러시느라고. 그래서 포교원 간판도 아예 현대 불교 문학 포교원 이렇게 이제 다셨어요. 그게 전 이름이에요. 암자 이름이 포교원 이름이 현대 불교 문학 포교원이에요. 하여튼 그 멤버들 그 식구들하고 같이
같이 이 선운사를 한번 갔다가 이 시를 쓴 겁니다. 근데 그 내공원 이 내공원에 갔더니 이 바위가 막 있고 그 옆에 소나무가 이렇게 하나만 크고 있었어요. 크고 있었는데 이 소나무하고 바위 사이가 한 요 정도 한 뼘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 소나무 옆에가 상처가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나 있었습니다. 상처가 나 있어 막 진물이 막 흐르고 안에서 막 이 뼈가 드러나 있고 그래요, 소나무가. 그런데 이게 보면 그 옆에서 크긴 그런데 이 바람이 불 때마다 이 소나무가 이 바위에 막 부딪혀가지고 상처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와 이 바위 이 사이에 그래도 이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그러니까 소나무는 뭡니까? 이 바람이 불 때 어쩌면 이 든든한 이 딱딱한 이런 바위 옆에서 내가 잘하면은 센 바람이 불어도 내가 꺾이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을 거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아마 그 바위 옆에서 아마 이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자리를 잡고 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결국은 뭡니까? 그게 상처가 된 겁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이 소나무가 이 바위에 부딪혀서 막 피부가 항상 막 벗겨지고 이러는 거예요. 뭡니까? 이 적당한 거리를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그때 이제 이른 봄이죠. 봄이니까 한번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니까 이 진달래꽃이 피어 있고 생강나무꽃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는 환하게 생강나무꽃은 노랗고 진달래꽃은 뭡니까? 이 분홍으로 환하게 피어 있는데 서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 피어 있어요. 생강나무와 진달래꽃이 같이 이렇게 뭡니까? 같이 옆에서 바짝 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서로가 서로를 밀쳐내려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환한 꽃, 이렇게 건강한 아마 꽃들은 서로 피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적당한 거리가 중요하다라는 이런 메시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시를 썼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부부 사이나 뭐 스승과 제자 사이나 아마 친구 사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적당한 거리, 그게 행복하게 하는 거리가 아니겠는가? 그 적당한 거리가 바로 이 도술처 안의 세계가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썼던 겁니다. 뭐 그럴듯합니까? 네. 그래서 이 적당한 거리를 가져야 된다. 뭐 그겁니다. 무슨 사이든. 그건 사물이나 인간관계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식물도 바위와 소나무 사이도 그렇잖아요. 꽃과 꽃나무 사이도 그렇고 아마 사람과 사람 사이도 아마 그렇지 않겠는가? 그럽니다. 다음 이제 향이람 가는 길입니다. 향이람. 또 향이람을 가다가 쓰십니다. 바위가 기댄 암문을 거쳐야 암자에 오를 수 있다. 암문은 좁고 좁아서 몸집이 크거나 짐이 많은 사람은 통과할 수가 없다. 꼿꼿한 허리를 굽혀야 하고 머리를 푹 수그려야 할 때도 있다. 가끔은 무릎 걸음을 해야 한다. 이렇게 겸손하게 올라가도 바위가 막아서고 사철나무가 막아서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야 한다. 대웅전에서 해오소 가는 길도 그렇고 상관음전과 하관음전 가는 길도 그렇고 산신각 가는 길도 그렇다. 비가 오면 우산을 접어야 한다. 이건 분명 부처님의 기획이다. 오늘은 비가 와서 비를 맞으며 바위문을 통과했다. 빗방울이 나를 밟고 화력수에게 건너간다. 바람이 불 때마다 온 산이 뒤척이며 파도소리, 버붐을 내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시를 쓰고 나서 얼마 있다가 막 불이 났다는 그 소식을 TV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뭐 누가 불을 질렀다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하여튼 향이람 가는 길 뭐 바위가 엄청 많아요. 바위가 서로 기대고 있고요. 그래서 막 이 바위 굴 사이 바위를 맞던 이
굴 사이로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지나가야 됩니다. 뚱뚱한 사람은 가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데로 이제 돌아오면 갈 수 있겠죠, 물론. 그런데 그 길을 따라 굉장히 힘들어요. 뭐 어떤 때는 좁은 바위도 있어요. 너무 살찌면 안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너무 뚱뚱해도 갈 수가 없고 또 고개를 푹 숙이지 않고는 그 바위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 겸손해지거나 겸손해지지 않거나 아니면 무릎 꿇을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갖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뚱뚱해 너무 욕심이 많다거나 그러면 이 향이람에 오를 수 없다는 이런 비유를 한 겁니다. 이 시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 향이람을 한번 가보셔요. 굉장히 올라가기가 재미도 있고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길이 막 거의 왔다 싶으면 바위가 딱 막았습니다. 그럼 길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뒤돌아보면 또 길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여튼 이 작고 겸손하고 욕심을 줄이고 그래야만이 이 향이람이라는 이 암자 물론 향이람이라는 뭡니까 그 구체적 절이기도 하지만은 향이람이 또 의미하는 그 메타포가 있는 겁니다. 다음 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연못을 파고 살아야지. 네. 몸에 연못을 파서 수심을 뚫고 올라온 연꽃을 수면에 모시고 살아야지. 흙탕물을 맑게 하고 쓰레기를 가라앉힌 연못, 그 바닥에서 솟아오른 연꽃을 모시고 살아야지. 연못의 마음은 수평, 건드리면 이내 무너졌다가 다시 수평을 잡는 수면. 몸에 날아오는 돌 하나쯤 퐁당 맑은 소리로 받은 뒤 다시 수평으로 돌아와야지. 벌레가 뛰어들면 수면은 약간 흔들어 반짝 아름다운 물결을 보여줘야지. 마음의 천둥이 와서 수심을 흔들고 수위가 넘쳐 눈물 보이더라도 이내 수평으로 돌아와야지. 몸에 연못을 파서 깨끗한 뼈가 드러나도록 파서 수면에 연못을 모시고 살아야지. 네. 하여튼 몸에 하여튼 연못을 판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연못을 파서 거기에 연꽃을 심어서 그 피는 그 연꽃을 모시고 살겠다는 그런 겁니다. 이 연못의 특성 뭡니까? 돌 하나 던져가지고는 뭡니까? 다시 물결일 때가 다시 이렇게 잠잠해집니다. 근데 연못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연못의 바닥에는 뭡니까? 여러 가지 오물들, 쓰레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연못을 피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견디면서 이렇게 외부의 돌덜짐, 밖에서 뭐라고 하든 일테면 그런 것들을 잘 견디면서 이 평상심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이 시로 이렇게 형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시 한번 보실까요? 이제 마지막 시인데요. 체온이라고 합니다. 체온, 우리 몸의 온도 이겁니다. 한 스님은 외롭고 외로워서 문둥이와 살을 대고 움막에서 몇 년을 살았다고 한다. 월남전에 다녀온 영희 삼촌은 전쟁터에서 적보다 고요가 더 무서웠다고 한다. 나는 이런 말들을 시골 빈집에 내려와 혼자 자면서 몸으로 알아듣는다. 오늘 밤 아무라도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어느 미친 연놈이라도. 네. 지독한 외로움,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요. 체험 이게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겁니다. 외로움. 이 고독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고독사 하는 인구가 아주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독사하는 인구가. 그래서 이 작은 체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런 얘기고요. 뭐 위에 1년은 실제로 뭐 스님한테 이런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고 그 나머지들은 제가 두 번째 연 같은 경우는 저희 동네 이 상경이라는 친구 삼촌이 월남을 갔다 왔는데 뭐 얘기를 들려주는데 막 이 전쟁할 때보다 막 이 고유할 때 있지 않습니까? 고유할 때 언제 어디서 총이 날아올지 모르는 이 공포감 이런 것들이 엄청 있다 그럽니다. 막 오히려 총 쏘고 이럴 때는 그게 훨씬 낫답니다. 그런 것. 그런데 그런 말을 옛날에는 그냥 흘려 들었는데 아무도 없는 시골집에 가서 혼자 자 보니까 그게 몸으로 오는 거예요. 몸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아무도 없다는 게 혼자라는 게 얼마나 이 참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아무라도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이를테면 아까 스님이 보여요. 이 거지하고 몇 년 같이 이렇게 지내듯이 저도 어떤 미친년 놈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극한적 이런 외로움, 고독감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전에 시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너무 길면 지루해지니까요. 하여튼 선생님들 혹시 질문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주고받겠습니다. 예, 우리 불교에서 그 화두는 뭡니까? 깨달음, 깨우침이죠.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의학적 용어로서는 그 어떤 계기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그 바뀐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우리 그 삶을 이렇게 많이 사시는 분들 보면 그렇죠. 사람은 안 바뀌어. 순간적으로 바뀔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바뀌지 않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바뀐 그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거 굉장히 어렵죠. 우리 그 불자들이 지향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시에는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런 걸 저한테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시를 이렇게 아주 그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 시에서 뭐 여러분 좀 느낄 수 있는 게 있겠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담장을 허물다 공각유 고향에 돌아와 오래된 담장을 허물었다. 기울어진 담을 무너뜨리고 삐걱거리는 대문을 떼어냈다. 담장 없는 집이 되었다. 눈이 시원해졌다. 우선 텃밭 600평이 정원으로 들어오고 텃밭 아래 살던 100살 된 느티나무가 아래 두 집째 들어왔다. 느티나무 그늘 수십 평과 까치집 세 채를 가지고 들어왔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벌레와 새소리가 들어오고 잎사귀들이 사귀는 소리가 어머니 무릎이 마른 귀지 소리를 내며 들어왔다. 하루 낮에는 노루가, 이틀 저녁은 연이어 멧돼지가 마당을 가로질러 갔다. 겨울에는 토끼가 먹이를 구하러 내려와 밤콩 같은 똥을 싸고 갈 것이다. 풍년초 꽃이 하얗게 덮은 언덕의 가수원과 연못도 들어왔는데 연못에 담긴 연꽃과 구름과 해와 별들이 내 소유라는 생각에 뿌듯하였다. 미루나무 수십 그루가 줄지어 서 있는 금강으로 흘러가는 냇물과 냇물이 좌우로 거느린 논 수십만 마지기와 들판을 가로지르는 외산면 무량사로 가는 국도와 국도를 기어다니는 하루 수백 대의 자동차가 들어왔다.
사방 푸른빛이 흘러내리는 월산과 성태산까지 나의 소유가 되었다. 말 위에 올라서면 보령 땅에서 솟아오른 오소산 봉우리가 가물가물 보이는데 나중에 보령의 영주와 막걸리 마시며 소유권을 다투어 볼 참이다. 오소산을 내놓기 싫으면 딸이라도 내놓으라고 협박할 생각이다. 그것도 안 들어주면 하늘의 울타리를 쳐서 보령 쪽으로 흘러가는 구름과 해와 달과 별과 은하수를 멈추게 할 것이다. 공시가격 900만 원짜리 기어로 가는 시골 흙집 담장을 허물고 나서 나는 큰 고을의 영주가 되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를 저기 김민수 저서님은 오도송이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이 시에 대해서 어제 만나서 네, 이걸로 말씀하시죠. 제가 어제 이것도 질문을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드렸는데 왜 스님들께서도 이렇게 깨달음 어떤 정신적인 깨달음을 이루고 나신 뒤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감흥에 겨워서 이렇게 시로서 표현을 하시는데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선생님의 어떤 그런 오도송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 그 독서 토론을 할 때 이 시를 주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읽으면서 제가 또 이 평을 하기를 제가 저 시를 읽으면서 서산대사의 그런 시가 생각이 났다고 그랬는데 무슨 시냐면은 서산대사께서 그 하늘에 있는 구름을 지붕 삼고 넓게 드넓은 초원을 나의 마당으로 삼고 또 둘러져 있는 산을 나의 병풍으로 삼겠다. 그런 시가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그 소화적인 그 단계를 넘어서서 대화적인 그 넓게 이렇게 하나로 우주를 하나로 보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시를 쓰셨을 때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관념이 이렇게 바뀌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시가 잘 써졌다는 이런 쾌감 이런 것이 있죠. 물론 있었죠. 물론 선과기감도 어려서부터 읽고 그런 스님들의 선시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뭐 시에도 이렇게 좀 차용에다 써보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는데 문학적 이 형상이라는 이 측면에서는 이 말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를 쓰고 나서 이 시가 풀어지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시들이 이런 일상의 작은 이런 사건이라든가 사물들을 건드리는 이런 거였는데 이제 좀 이 허풍스럽지만은 좀 큰 것을 얘기를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라는 이런 뭐 깨달음이라고 하면은 그렇고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럼 뭐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